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4권 사랑의 불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 고참봉은 동학도인들에게 빼앗긴 돈 생각이 나자 꾀를 쓰는데요. 첩자를 둘 생각으로 지역보를 지목합니다. 여편네를 빼앗긴 억울함에 동학도인에게 빠져있는 이 두 가지 점을 미끼 삼아 첩자로 쓰겠다는 공산인데 과연 지역보는 고참봉의 첩자가 될까요? 우리 함께 지켜봅니다. 제4권 사랑의 불꽃. 도인 팔아먹기.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 지역보의 발은 이상스럽게 가벼웠다. 이우암의 집 앞을 지나면서 그는 푸른 어둠이 들어차 있는 마당과 거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이바울을 비웃었다. 내 놈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통곡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코웃음을 쳤다. 멀지 않아 고참봉에게 자기의 아내와 사통을 한 이우암을 관아에서 끌어다가 물고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참이었다. 관아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우암의 신세도 끝날 것이다. 나는 예전의 지역보가 아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을 할 것이 없게 되었다. 마음 한구석이 따끔 찔리곤 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감수해야 한다. 장기수도 동학의 형식상 입도를 하겠다고 하지 않던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고 하지 않던가. 갯마을이나 큰 동네에도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두어씩 있다지 않던가. 지역보는 자기를 달래면서 홍순서의 대밭 속에 집으로 갔다. 대밭이 수런거렸다. 그 숲에 서린 푸른 어둠이 흔들리고 있었다. 별들이 성기어졌다. 대우리쯤 안쪽에서 여인네의 앓는 소리가 들렸다. 순실이네가 앓고 있는 것이었다. 직광어른. 목소리를 낮추어 불렀다. 앓는 소리가 찾아들었다. 한참 만에 대발 쪽에서 희긋한 것이 나왔다. 홍순서였다. 홍순서는 다가와서 말없이 지역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손 하나를 끌어다가 잡았다. 소나귀에 힘을 주면서 흔들었다. 대밭 쪽으로 이끌었다. 대밭 안으로 들어갔다. 홍순서는 굴 속에서 자곤 하는 모양이었다. 그 굴을 팔 때 지역보와 이공빈이 많이 도왔었다. 거기에 굴이 있다는 것은 동학도인들만 아는 일이었다. 도인들의 은밀한 모임은 주로 그 굴 안에서 이루어지곤 했다. 지역보는 고참봉한테 홍순서의 집 대밭에 있는 이 은밀한 굴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가슴속이 아프게 찔렸다. 이것만은 말해주면 안 된다. 고참봉이 이 굴에 대하여 알게 되면 수군들을 불러들여 덮치게 할 것이다. 굴 안에는 솥의 기름불이 밝혀져 있었다. 이공빈과 홍마당쇠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역보가 건강을 되찾고 돌아온 것을 반기었다. 마땅하게 통기 맡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 잘 되었네. 이공빈이 지역보의 등을 두들겼다. 참고 기다리도록 하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나면은 이유암 그놈을 끌어다 놓고 야무지게 징치를 하여 다시는 자네 각시를 넘보지 못하게 해줌세. 홍마당 새가 지역부의 손을 잡아 몇 번이든지 흔들면서 짠해하였다. 지역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별님이 그년이 이우암의 아기를 베었다는 말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이야기를 해보아야 자기의 얼굴만 깎일 듯 싶었다. 이우암을 혼내주고 아내 되찾는 일에 동학 도인들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다. 고참봉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를 듯 싶었다. 이우암은 관아에 끌려가야 제대로 결단이 날 터이었다. 바우하고 우암이하고는 형제가 어째서 둘이 다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자빠져 있다냐. 홍순서가 그들의 이야기를 막았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심고부터 하고 오늘 일을 얼른 의논해버리세. 그들은 둘러앉았다. 반가부좌를 했다. 두 손을 편안한 곳에 올려놓고 심고를 했다. 자기의 한울림한테 아뢰는 것이었다. 지난날의 일을 아뢰고 오늘 할 일을 아뢰었다. 심고는 한울림한테 묻고 그 한울림한테서 대답을 듣기였다. 지역보도 그들 네 사람을 따라서 심고를 했다. 한울림한테 고참봉 만난 일을 아뢰었다. 한울림은 고참봉을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꾸짖었다. 그는 한 번 내디딘 걸음이니 어찌할 수 없이 앞으로도 만나곤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동학을 버리라고 한울림은 말했다. 그는 한울림을 버려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고참봉은 그가 동학을 버리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했다. 고참봉을 이용해서 이우암을 징치하고 그놈에게 빼앗긴 아내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울림도 더 그를 강압하지 못했다. 글쎄, 내 아내 빼앗긴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다. 앞으로 이쪽에 너무 깊은 비밀을 고참봉한테 말해주지만 말도록 하거라. 적당히 조금만 말해주고 적당하게 약간만 이용하도록 하거라. 거기서 지역보는 심고를 끝냈다. 적당히 조금만 말해. 주라고 하는 한울림의 말이 그에게 얼마만큼 위안을 주었다. 그래도 지역보는 가슴이 떨렸다. 이날 새벽녘에 홍순서의 토굴 안에서 일어난 일부터 고참봉한테 귀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간밤 고참봉이 그의 손에 쥐어준 일본 은화들이 생각났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미끄럽고 반짝거리던 그 은화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종들을 통해 은밀하게 들여놓으라고 쌀 한 말과 보리 한 말을 생각했다. 은화를 고참봉에게 돌려주고 나 없는 사이에 가져다가 놓았을 쌀과 보리들도 다 돌려줄까. 홍순서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
근엄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그 참봉이라는 놈이 약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네. 첫째는 정대남이 유가족들한테 주기로 한 땅의 문서를 아직도 넘겨주지를 않고 있네. 달이 놓는 울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가을거지가 끝나면 또 곧 그 울력을 계속할 모양이네. 도조도 그날 밤 오제로 하기로 해놓고 사육제를 하고 있네. 말이 사육제지 실상은 삼칠제나 마찬가지라고 하네. 돼지라는 덕산이라는 놈이 돼지를 어떻게 살찌게 하는지 말도 못한다고 하네. 또 어염세, 물세를 그대로 받고 있네. 그리고 그것을 짜더라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한 두레를 마찬가지로 못 짜게 하네. 미리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서 두레에 들지 말라고 해놓는 것이요. 또 우리 도인들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끌어다가 우리 하늘님을 버리라고 협박하고 그것만 버리면 땅을 많이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네. 그 일에 그 집 청직이라는 놈은 물론 동임 김동수, 손영철이, 이바우가 앞장서고 있어.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두레를 재건하는 일이네. 두레가 잘 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우선 영자는 내가 맡기로 하겠네.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권장을 해보세. 지역부는 고개를 깊이 떨어뜨렸다. 내가 잘못 왔다. 이 일을 내가 모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혀끝을 아프게 물었다. 이 일만은 고참봉한테 말해주어서는 안 된다. 지역부는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고참봉한테 대관절 어떤 것들을 귀뜸해주곤 하여야 한단 말인가. 이때는 이유함 그 자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홍마당쇠가 말했다. 지역부는 가슴이 경련을 일으키는 듯 싶었다. 내 앞에서 어떻게 이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거린단 말인가. 그런 아이들을 앞장세워야 하는데. 이공빈이 아쉬워했다. 있지도 않은 사람, 불러도 오지 않을 사람, 정신이 전혀 딴 데 흘려있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소. 홍순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자리가 어쩌면 금방 들어올 것이오. 그 사람 불러서 무슨 묘안이 없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홍마당쇠가 말했다. 홍순서가 고개를 저었다. 양반놈들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것들은 틀렸어. 이인한 그자도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 저번 참에 재물포 다녀오면서 속을 상할 만큼 상했네. 좌우간에 끌어들여봐야 별 수 없을 사람들 들먹거리지 말고 우리들이 발벗고 나서서 한 사람씩 두레에 들도록 해보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란 말이요. 두레를 탄탄하게 짜놓기만 하면 참봉놈이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한단 말이요. 그날 밤에 울력군들이 상여를 메고 대문간으로 들이닥치니까 고참봉도 벌벌 기는 거 보소.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악착같이 나서면은 호랑이도 범접을 못할 것이란 말이여. 우리가 그렇게 주먹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집광어들이 아주 누구든 누구누구를 책임지고 또 누구는 누구누구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버리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 봅시다.
이궁빈이 말했다. 우선 이날 새벽녘에 모인 4사람이 각각 5사람씩을 책임지기 회유하기로 정했다. 지역보가 맡은 사람은 최돌쇠와 정대남의 동생 정소남과 오들독과 양봉수와 오돌출 영감이었다. 그가 그들을 맡겠다고 자청을 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각기 5사람씩을 맡았다. 홍순서가 이날 안으로 문서를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날 받기 전에 얼른 돌아가소. 사나흘쯤 뒤에 성사가 다 된 사람들이 한번 넛바우 쪽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로 하세. 나머지 사람들을 회유하는 문제는 그때 모임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세. 홍마당 쇠가 몸을 일으키다가 홍순서를 향해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홍직강, 순실이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많이 편찮으시던 것 같던데 하고 말했다. 약이나 어떻게 써보십니까? 이공빈이 거들었다. 말씀이라도 고맙네. 그렁저렁 어떻게 약을 써보기는 써보고 있네. 곧 좋아지겠지. 홍순서는 자신 없는 말투로 얼버무렸다. 순간 지역부는 그렇다 하고 생각했다. 홍순서는 순실이네를 의원한테 보일래야 보일 수 있는 돈이 손에 잡히지 않아 못 보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일본 은화를 생각했다. 돈은 쓸 때에 써야 한다. 약시시를 하라고 홍순서에게 은화 한 입을 건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홍마당쇠와 이공빈 몰래 주어야 한다. 그가 건네준 은화로 인하여 홍순서의 아내가 병을 여의게 된다면 자기가 이날 밤의 일을 고참봉한테 귀뜸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상쇄될 것 같았다. 마당으로 나왔다. 이공빈과 홍마당쇠가 서둘러 돌아갔다. 지역보는 머뭇거리다가 홍순서의 손에 은화 한 입을 잡혀주었다. 이게 무엇냐고 홍순서가 되돌려 주려고 했다. 지역보는 홍순서의 아내 순실이네를 의원한테 보이고 약시시 하는데 보태라고 말하고 몸을 돌렸다. 그때 그는 또 순실이네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은화를 잘 건네주었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는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도둑질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립에서 순실이와 마주쳤다. 순실이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순실이가 그를 비켜주었다. 지역부는 가슴이 섬뜩했다. 순실이한테서 날아오는 냄새가 있었다. 여인의 몸에서만 풍기는 몸내를 그는 알고 있었다. 순실이를 아내로 맞았으면 어떨까? 별림이를 잊고 순실이를 취할 수도 있다. 아침 노을빛이 순실이의 얼굴을 약간 붉게 물들였다. 순실이는 거짓말처럼 절름거리면서 부엌 쪽으로 갔다. 지역부는 노을빛이 어리어 있는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고민에 빠졌다. 조금 전에 홍순서의 토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참봉한테 귀뜸을 하여 줄까? 그의 집 사립을 들어섰다.
그의 어머니 곽 씨가 마당 한가운데 선 채 그를 맞았다. 곽 씨의 눈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곽 씨를 놀라게 한 것이 방 안에 있었다. 지역보가 장기수한테 부탁한 것이 거기 놓여 있었다. 곡식이었다. 한 멱서리에는 쌀이 담겨 있고 다른 멱서리에는 보리가 담겨 있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는 그것을 들어다가 구석에 놓고 고리짝으로 가렸다. 누더기 같은 혼잎을 자락으로 덮었다. 곽 씨가 곡식을 서둘러 감추고 있는 아들을 멀거니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싶었다. 지역보는 곽 씨의 눈길을 피했다. 얼른 밥이나 좀 지으시오. 배고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댓돌에 놓인 신을 꿰어 신었다. 어머니가 밥을 짓는 동안 냇물에 가서 세수나 좀 하고 올 참이었다. 마당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뒤따라와서 지역부의 손을 훔켜잡았다. 낚아채듯이 끌어당겼다. 곽 씨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지역부는 다시 곽 씨의 눈길을 피했다. 그녀가 그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곽 씨는 멱서리 위에 혼잎을 자락을 걷어냈다. 멱서리의 곡식들을 손가락질하였다. 턱끝으로 지역부를 가리켰다. 뒤란 쪽을 손가락질하고 다시 그 손가락으로 멱서리의 곡식을 가리켰다. 곽식은 이게 무슨 곡식인데 고참봉의 종 덕산이 가져다가 주고 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곡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역보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곽 씨는 이 곡식이 부정한 것임을 눈치챈 듯 싶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끄럽고 겁났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지역보는 웃었다. 괜찮아요. 염려 말고 밥이나 지으셔요. 제가 돈 주고 팔아왔어요. 저 품 들어가지고 은전 많이 벌어왔어요. 고이철의 어머니이자 고참봉의 늙은 첩인 반다리는 그날 아침 밥숟가락을 잡지 않았다. 이틀 전부터 그녀는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었다. 적자인 고일평의 아내 안 씨한테 태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고일평은 어떤 여인한테든지 임신을 시킬 수가 없는 남정네일 것이라고 반다리는 생각하고 있었다. 고일평은 오래전에 성병을 심하게 앓았다. 음영의 이치를 막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방 출입을 하기 시작한 그는 장가를 들기 전에 2해 동안이나 꼬박 의원의 신세를 졌던 것이다. 그의 아내 안 씨가 이때껏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도 그 성병을 앓은 때문일 것이라고 반다리는 생각하고 있었다. 고일평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양자를 들여와야 할 터였다. 그런데 고일평은 3대 독자였다. 고참봉은 양자를 삼느니 차라리 고이철의 아들로 후사를 삼겠다고 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반다리의 팔자는 늘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일평의 아내 안 씨가 입덧이 났다는 것이니 그것은 청천의 병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집안에 무슨 음모인가가 있어
왔다고 반다리는 생각했다. 그 음모에는 안 씨의 친정어머니 최 씨와 늙은 여우 같은 종 큰년이가 가담해 있고 그년의 아들 평산이까지 끼어 있을 터였다. 그동안 고일평의 아내는 장고방에 물을 떠놓고 칠성님한테 빌고 절로 백일 기도를 하러 다녔다. 마을의 당일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을 들였다. 응달 연안에 미륵 부처님한테 절을 하러 다니고 영검하다는 의원한테서 약을 지어다가 먹고 또 먹어왔다. 그렇게 공을 들이려 다니는 데에는 반드시 늙은 여우 같은 종 큰년이가 따라다녔다. 어떤 때는 큰년이의 아들 평산이 재물짐이나 이바지짐을 지고 갔다. 첩이기는 하지만 반다리는 고일평의 아내 안씨의 시어머니 격이었다. 안씨한테 태기가 있다면 그녀는 반색을 하고 보약을 지어와야 하고 태교를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가뜩이나 안 입고 온 것은 늙은 여우 큰년이가 툭상스러운 엉덩이를 뒤흔들면서 나대는 것이었다. 마님, 저 큰년이 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큰년이가 대돌 앞에서 말했다. 그녀는 벌써 3차례나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반다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하고 있었다. 큰년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들어보나 마나 한 것이었다. 고참봉한테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입덧이 난 듯하다는 것을 고해달라는 것이었다. 저 늙은 여우를 어떻게 족칠까? 내가 왜 좀 더 신경을 써서 살피지 못했을까? 반다리는 하고 신음하듯 안간 힘을 썼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꿈틀거릴 무서운 생각 하나를 머릿속에 뒹굴리고 있었다. 고일평의 아내 안씨의 뱃속에 들어있을 그 씨는 어쩌면 큰년이의 아들 평산이의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큰년이가 입에 붙은 말로는 반다리를 마님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속으로는 반다리를 늘 비웃고 있을 터이었다.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라는 것이 종년들도 비웃을 만하다고 반다리는 생각했다. 반다리는 고참봉에게 쌀 한 가마니에 팔려온 것이었다. 첩 아닌 첩노릇을 하면서 고이철을 낳았다. 한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안방마님 나주 문씨의 은여 노릇과 몸종 노릇을 하다시피 했다. 그녀가 늙어지자 고참봉도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고참봉은 오래전부터 싱싱하고 팔팔한 주변의 여인들을 탐하곤 했다. 청지기의 아내 덕례도 은밀하게 불러갔고 드난사리도 종사리도 아니게 살고 있는 구름예를 안고 자기도 했다. 그 여인들도 실증이 나자 가운예를 이때껏 안고 살다가 얼마 전부터 그 아이도 제치고 큰년이의 딸 공예를 끌어들였다. 자기네 종년들은 자기가 품고 자는데 누가 무엇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개나 돼지 같은 가축처럼 그것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었다. 잡아먹고 싶을 때 잡아먹는 것이고 안고 자고 싶을 때 안고 자는 것이고
누군가한테 주고 싶을 때는 줄 수도 있고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것이었다. 반다리는 끈질기게 참으면서 고참봉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했다. 가운예를 날이면 날마다 목욕시키고 곱게 단장을 해주곤 했다. 그러는 사이사이에 안방마님 문씨의 병시중을 들었다. 물론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시켜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약 다리는 것이나 음식 만들어 올리는 것이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게 하는 것이나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어다가 몸을 씻어 드리는 일들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야기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집안 살림살이 하는 것을 그때그때 말씀에 올리기도 했다. 그녀가 그러는 사이에 큰년이는 고1평의 각시 안씨를 안고 돌면서 음모를 꾸민 것일 터였다. 만일 고1평의 아내 안씨가 끝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 집 살림살이가 결국 누구한테로 갈 것인가? 그녀의 아들 고이철이 장가를 들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한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터이었다. 그런데 큰년이의 음모로 말미암아 고1평의 아내 안씨는 드디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반다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반다리는 이를 악물었다. 인연들 어디 뜨거운 맛을 한 번씩 보아라. 넘어야 할 험준한 고개는 첩첩하게 쌓여 있느니라. 내가 참봉 어른한테 아랜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일평이라는 놈이 알아야 하고 그 놈이 자기 아내의 뱃속에 든 아기를 자기의 아기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일평은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집안에 붙어 있지를 않고 놔두는 것이다. 회령진에다가 첩을 두고 살지만 그 첩을 둔 지 2해가 넘었는데 그쪽에서도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없는 것이다. 저 큰년이 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큰년이가 4번째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반다리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무섭게 족쳐가지고 들통이 나게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곱게 감싸 안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면대면한 큰년이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다. 제 새끼의 씨가 고1평의 아내 뱃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에 복사꽃 같은 화기가 돌아있을 터이다.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미육한 년이라고 반다리는 큰 년이를 비웃었다. 들어오너라. 반다리는 일어나 앉았다. 아랫것한테 구중중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헝클어졌을 머리를 매만졌다. 큰년이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윗몸을 숙이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눌눌한 이빨들을 드러내놓고 웃으면서 말했다. 마님, 기쁜 일이 생겼사옵니다. 반다리는 구름예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다. 큰년이는 반다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아뢰고 있었다. 반다리는 속으로 미육한 것 하고 중얼거렸다.
큰년이로서는 고1평의 아내 안씨가 평산의 씨를 잉태한 것이 결코 감격할 일이 아닐 터였다. 장차 안씨가 낳은 아기가 이 집의 새님이 될 경우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들 모자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이상 멍청스러울 일이 없는 일인 것이다.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우습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고참봉이나 고1평이 안씨의 잉태에 대하여 의심하게 될 경우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 아닌가. 고1평과 고참봉이 그 씨를 어찌할 수 없이 후사로 삼으려 할지라도 큰년이와 평사는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안씨가 회임할 수도 있도록 모사를 꾸민 당사자들의 입을 막아 뒤탈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닌가. 별당 아씨가 아기를 가졌사옵니다. 큰년이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반다리는 큰년이를 안쓰럽게 생각했다. 빌어먹을 것. 그래, 저 나이 되도록 이 집 종노릇을 하고 살았으면 그만한 눈치나 그만한 지혜도 생기지 않았더란 말인가. 반다리는 큰년이를 가엾게 생각했다. 사람한테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법이라고 반다리는 생각했다. 그래, 그 얼마나 좋은 일이더냐. 겨우 거칠애로 이렇게 말을 하며 반다리는 얼핏 검은 그림자 하나가 눈앞에 스침을 느꼈다. 악귀 하나가 이 집안을 이때껏 휘젓고 다니고 있었던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고 반다리는 생각했다. 큰년이가 그 악귀를 앞세우고 다니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반다리는 큰년이의 눈을 쏘아보았다. 큰년이가 그녀의 눈을 마주 바라보았다. 당당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 일을 반가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추궁하는 듯 싶었다. 인연이 어디서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건너보느냐. 하고 나무라고 싶은 것을 참았다. 반다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자 큰년이가 반다리의 눈길을 피했다. 하긴 내일 당장 광안에 갇히고 사형을 받아 죽더라도 큰년이는 바야흐로 당당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들 평산이 하늘보다 더 높은 새님의 새아씨를 품어서 아기를 베게 만든 것이고 딸 공예가 밤마다 고참봉의 품에 안겨 자곤 하는 것이다. 고참봉의 아기라도 하나 덜컥 베버린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자기의 자궁을 통해 나온 것들이 이 집안의 양반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안고 품고 하였으니 그럴 수 있을 터이다. 큰년이의 딸 공예는 여느 종년들과 달리 예뻤다. 고참봉이 그녀를 드러내놓고 안고 자곤 하므로 다른 종년들 같이 단물만 빨고 버리려 하지 않고 뒷채의 뒷방 한 칸에다가 살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반다리는 큰년이의 속을 꿰뚫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큰년이를 비웃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년이의 뜻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다리는 생각했다. 가운예의 단물이 빠지자 평산과 짝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듯이 공예는 단물이 빠지자마자 악산과 짝을 지어줄 터이다. 반다리의 눈에는 가운네의 몸에도
이상이 있는 듯 싶었다. 그것이 분명한 택이라고 밝혀지기 전에 무슨 결판인가를 내야 하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가운네의 일로 참봉을 만나려 하고 있었다. 가운예와 평산의 합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할 참이었다. 반다리는 옷매무시를 고쳤다. 이제 그녀가 아래 것들한테서 아뢰물 받았으므로 그녀는 그것을 병중의 안방 마님 문씨한테 아뢰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채의 참봉 어른한테도 아뢰어야 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절름발이 안방마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참봉한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래 것들한테도 세력을 세력답게 휘두르지 못하는 마님. 아닌 절름발이 마님이었다. 첩도 시종도 아니었다. 알았느니라. 아씨에게는 몸조심을 각별히 하시도록 내가 잘 보살펴드려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거든 수시로 와서 아뢰고. 어서 나가 보아라. 반다리는 툭상스러운 엉덩이를 휘저으며 나가는 큰년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반다리의 내부에서 악귀가 웃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큰년이와 평사는 이 세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악귀는 더욱 시꺼먼 생각을 하게 하고 있었다. 안씨의 속에 들어있는 그 씨마저도 제대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고일평한테는 절대로 후사가 없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침내 내 아들 이철이 낳은 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다리는 안타까웠다. 그녀는 아들 고이철이 향교에서 강을 듣더라도 가끔씩은 집에 와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곤 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해야만 참봉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터이었다. 이철한테는 곡심과 욕심이 없었다. 참봉 어른이 결국은 너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터인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철이 그놈은 향교에서 강도 제대로 받지 않는 모양이었다. 대관절 어디를 싸다니고 있을까? 이제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고참봉한테 잘못을 빌면 다 용서해 줄 터인데 이철이 그놈이 제발 좀 기어들어온다면 좋겠다 싶었다. 이제 들어오면 옴쭉달싹 못하게 붙잡아 놓아야 한다고 반다리는 이를 물었다. 엉덩이가 짓물러 터지도록 앉아 글을 읽기만 하라고 할 참이었다. 안방만인 문씨의 피부는 약간 부어있는 듯 싶지만 해맑았다. 늘 따뜻한 수건으로 닦고 문질러주기 때문이었다. 문씨의 병시중을 구름예가 들고 있었다. 구름예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쳐있는 듯 싶었다. 공예가 참봉의 잠자리 시중을 들기 시작한 이래로 마님의 병시중을 가운예가 들고 있었는데 그 가운예가 며칠 전부터 알아 누워버렸다. 먹지를 못하였고 먹었다 할지라도 금방 토해버리곤 했다. 반다리가 보기로는 입덧이었다. 마님 문씨도 그녀가 입덧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 마님은 혀를 끌끌 차기만 했다. 그녀에게 참봉 어른을 한번 만나 가운내의 사정 이야기를 하라고 일렀다.
반다리가 들어서자 마님 문씨가 실눈을 떴다. 구름예가 문씨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반다리, 오늘은 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문씨는 얼른 알아들을 수 없는 어눌한 말씨로 천천히 말을 했다. 저는 날마다 잘 먹고 잘 자는데요. 반다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날 예리한 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씨한테도 저기를 가지고 있었다. 문씨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녀는 문씨가 얼른 죽어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봉어른 만나 뵈라니까 어떻게 했는가. 혀가 굳어진 문씨의 말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신용만 말이었다. 그래도 반다리는 잘 알아듣곤 했다. 그것은 가운내와 평산의 합방 문제를 어떻게 하였느냐는 말이었다. 아직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문씨는 혀를 내둘러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혔다. 문씨도 어쩌면 자기에게 저기를 가지고 있는 반다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을 터이었다. 반다리는 망설였다. 그녀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듣고 문씨는 기뻐할까 슬퍼할까.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종놈 평산이의 아기를 가진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녀가 고일평의 아기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얼굴 하나도 붉히지 않고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마님 문씨도 진즉부터 자기 아들 고일평이 아기를 갖게 할 수 없는 사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이었다. 안씨의 잉태 소식을 듣자마자 졸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문씨 자신이 고일평의 아내 안씨와 큰년이를 설득하여 그런 방법이라도 잉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작용을 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된 채 나를 개밥의 도토리로 만들어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다리의 속이 앙당그려졌다. 반다리는 마님의 옆으로 다가 앉았다. 마님 문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님은 막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3대 독자인 아들 고일평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라도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다. 이제는 그 말을 다시는 입에 담으려 하지도 않았다. 고일평이 회령진에 첩을 얻어놓고 살아온 지 2해가 넘었는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다리는 심술이 났다.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마님 문씨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다. 요 얼마 동안에는 고일평이 잘 들어오지를 않았다. 자기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인가? 반다리는 그 엉터리 없는 음모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님, 즐거워하실 일이 하나 생겼사옵니다. 고씨 가문의 큰 경사이옵니다.
반다리가 마침내 말했다. 마님 문씨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성한 눈꺼풀이 떨렸다. 눈동자가 겨우 실랏 같은 빛을 내어 뻗었다. 문씨의 혀는 더욱 알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반다리만은 곧 알아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그 말이었다. 별땅의 새아씨께서 아기를 가졌사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두들 목을 빼내리고 기다리고 바라던 아기 아니옵니까? 옆에서 듣고 난 구름예가 집안에 퍼뜨릴 것을 감안하여 반다리는 최대한의 꾸민 말들을 동원하여 말을 하였다. 이 말을 하는 반다리의 가슴 속에는 동물이 괴고 있었다. 문씨의 눈길은 허공으로 옮겨갔다. 한동안 한 곳을 보고만 있었다. 성한 손을 반다리에게 뻗었다.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반다리가 문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감쌌다. 반다리가 잘 좀 돌봐줘. 마님 문씨의 눈에 물이 괴고 있었다. 반다리는 문씨가 가증스러웠다. 문씨는 이때껏 별당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음모를 다 알고 있었던 듯 싶다. 후사를 삼을 수 있는 아기를 안씨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문씨는 안도하고 있었다. 반다리는 문씨를 비웃었다. 자기가 그 음모를 환한 세상에 까발려 놓을 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까발리고 터뜨릴까? 먼저 고일평의 아내 안씨의 동태부터 살펴야 한다고 반다리는 생각했다. 마님, 경아드리옵니다. 반다리가 말했다. 구름예도 문씨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말했다. 진실로 잘 되었사옵니다. 경아드리옵니다, 마님. 반다리는 구름예한테 마님의 병간을 잘 하라고 당부를 하고 방을 나왔다. 별땅으로 갔다. 하늘이 울고 땅이 경련을 하듯이 떨어낼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반다리는 이를 물었다. 별땅 아씨. 별땅은 안주인인 문씨가 거처하는 안채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볏집이었다. 방이 둘 있을 뿐이었다. 처음 고일평과 고이철을 가축처럼 가둔 채 글을 읽히고 그들의 독선생을 기거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집이었다. 앞쪽에 방 두 칸이 있고 뒷곁에 시종의 방 하나가 붙어 있었다.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거처하는 방문 앞의 대돌에는 여인네의 갓신 한 켤레와 상것들이 신는 집신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방에 종 큰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반다리가 다가가는 기척을 알아차린 큰년이가 나와서 그녀를 맞았다. 대돌에 선 큰년이는 재빨리 안을 향해 뒤쪽 별채 반다리 마님 오십니다. 하고 말했다. 반다리는 반다리 마님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모든 종년들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처녀 때 아버지 어머니가 반달같이 예쁘다고 붙여준 벼로가 이제 40대 초반에 들어서는 나이인데도 집안의 아랫것들이
늙고 젊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들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다. 큰년이는 반다리가 툇마루로 올라설 때까지 윗몸을 깊이 숙이고 있었다. 반다리가 문고리를 잡자 큰년이는 그녀를 뒤따라 들어왔다. 고일평의 아내 안씨는 자리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옷매무새와 머리를 간단히 매만졌다. 안씨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내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채 하지만 실은 반다리가 문씨한테 다녀서 그리로 올 줄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안씨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매가 약간 부석부석했다. 누워 계십시오. 몹시 힘이 드실 터인데요. 반다리는 안씨의 앞에 앉으면서 말했다. 안씨는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있었다. 안씨와 반다리 사이에는 찬바람이 돋다. 안씨가 막 이 집으로 출가를 하여 온 때부터 그들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깊고 푸른 강물이 늘 현기증 날 만큼 세차게 소용돌이치며 흐르곤 했다. 안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다리가 안살림을 도맡아서 하였다. 참봉의 아내 문씨는 안씨가 시집을 오기 2회 전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자리 보존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씨가 들어오자 모든 것을 안씨한테 내준 것이었다. 시집살이를 한 지 2~3년이 지나도 태기가 없자 안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반다리는 절시구나 했다.